자, 오늘 부동산 DJ 그 라이브 시간은요, 오늘 이승훈 소장을 모시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저번에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또 다시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얼굴이 지금 되게 검은데 어디 갔다 어디 네. 놀러 갔다 왔어요? 올해 너무 추운 겨울이어서 네, 따뜻한 나라로 좀 장기간 있다 보니까 장기간. 네, 얼굴이 많이 하얘진 건데 국내 들어와서 네,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이런 나랑 모습이. 얼굴이 완전히 그냥 흑백이네, 흑백. 얼굴이 아, 그냥, 그러네요, 진짜. 저렇게 보니까 표시가 더 심하네. 탐나네. 네. 여기 보니까 한 달을 외국에 머물다가 이렇게 오늘 이승훈 소장이 지금 왔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한 지난해 시장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투자를 했던 분들, 집을 샀던 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샀던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던 그런 순간인데, 자, 이제 새해가 들어와서 뭐 새해에 대한 그런 어떤 전망들 많이들 뭐 여기저기서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점검해 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13 대책, 네. 한마디로 규제를 폐지하는 대책이죠. 네. 13 대책이 발표된 지 지금 이제 한 달 반, 이제 2월 달에, 2월 달도 이제 중순인데, 네. 지금 계속 하락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의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요즘 나오는데, 네. 지금 이게 과연 시장이 상승으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조짐인지, 네. 올 상반기 부동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아요. 음. 일단은 작년부터 굉장히 전 지역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던 그런 거래량도 엄청나게 빠져 있고 매수 심리도 마찬가지죠. 죽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언제 살아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죠. 뭐 여전히 뭐 장기간 6년, 7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6년, 7년. 네, 뭐 짧게는 뭐 1, 2년, 뭐 보통은 뭐 3, 4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침체의 원인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워낙에 상식이 돼서 금리 인상이 어떤 시그널이 됐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올라가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여파가 맞물리게 돼서 이제 부동산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됐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쯤, 금리에 대한 어떤 동결 내지는 인하 이 부분이 언제가 되느냐가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13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정책적으로 풀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갑자기 경착륙되게 되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경제에 미칠 위험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권으로 미치는 여파 고려한 거겠죠. 그래서 총리나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 수장들께서 나오셔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지금 그 정책을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도 이제 금통위가 또 2월달에 발표하겠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팽팽합니다. 금리를 동결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인상하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보수적으로 우리가 보고, 인상을 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사실상이 마지막 아닐까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작년과 같은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불안감이 이제 서서히 해소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가격이 금리 자체가, 절대금액 자체가 높든 낮든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함,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할 텐데, 이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슬슬 좀 움직여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신호들이 이미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어떤 저점 같은 것들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려는 어떤 채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마디로 13 대책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금리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해 거래량이 사실 거래량이라고 할 게 없었잖아요. 뭐, 한 단지에서 5천 세대 넘는 단지에서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거래되는 게 그게 순수하게 그 거래되는 가격이 그게 시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이제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10월 달이 네. 서울의 거래량이 559건 그리고 11월이 734건 네. 12월이 836건 올라가네요, 계속. 그리고 지금 오늘이 2월 14일이잖아요. 네. 오늘 2월 14일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173건. 그러면은 국토부 실거래가가 신고 기한이 이번 달 말이잖아요. 1월, 그렇죠. 1월 달에 한 게. 예. 예, 말이잖아요. 1월 말. 그러면 아직도 한 보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월에 559건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한 1,500건 남짓이 될지 않을까. 네. 아직 한 보름 남았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상당히 네. 빠른 속도로 급매물이든 이런 것들이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을 지금 바닥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그 지방 같은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미분양이 적체된 속도가 좀 빠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 별로 이렇게 비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좀 더 오래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투자 지역 같은 데서는 바닥을 이미 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예, 송파나 이런 쪽도 사실은 이미 한두 달 전부터 바닥을 다지고, 저점 기준에 했을 때 한 1억 5천, 2억 정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역일수록 당연히 먼저 이 바닥 다지기를 한 다음에 올라올 텐데, 예,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인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미 다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현 정부가 지금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막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떤 정책이 조금 느릿느릿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확 나와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느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지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 네. 지금 이게 실효성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이 긍정적인 것이냐 그리고 네. 본인의 의견이 좀 어떤가 궁금해요. 저는 정부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예, 왜냐면 이게 뭐 각자 가진 생각에 따라서 잘한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경착륙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예,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지난 수년간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풀게 되면은 재상승의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정부의 우려도 전 충분히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풀면은 물론 지금 어떤 거래량을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처럼 이게 그렇다고 뭐 글쎄요. 기준은 어디다 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살짝 보다는 조금 그래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꺼번에 풀게 되면 그거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었고요. 그 다음에 13 대책에서도 비롯해서 조정 대상 지역도 거의 다 지금 풀어놓은 상태고 대출도 완화해줬고 뭐 여러 가지 아직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 정책들을 많이 발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 거래량에 분명히 녹아들었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좀 더 바람직할 거거든요. 예, 갑자기 풀면은 그것도 좀 나름대로 또 문제가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또 너무 클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이게 왜 진보 정권에서는 계속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계속 또 똑같이 풀려고 할까? 왜 맨날 똑같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참 궁금했었는데
그 전 정부의 청와대에서 일하던 분 있죠. 네. 그분이 이 부동산은 정치라고 했어요. 정치. 예, 부동산은 정책이 아니고 정치.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네.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부동산 친화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확 풀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도 안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왜냐면은 그 지지자들, 자기가 지지해서 이제 그 정권을 잡았어. 그 지지자들을 위해서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선거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지지자들만 끌고 갈 수는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규제 싹 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고 우리 그 지지자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다음에 무슨 선거에서 또 내가 표를 얻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관점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예측하잖아요.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집값 오른다. 네. 보수 정권 오면 집값 따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은 사실은 시장 논리에 맡겨두는 게 가장 좋지만 이 정책 부동산의 정치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게 결국은 이제 제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참 그 전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만약에 점수를 네.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75점. 네. 낮은 점수는 아니죠. 저도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구독자분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금리 인상 제가 이제 늘은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리를 막 급격하게 올리면은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이번에 금리는 대외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국발 금리 인상, 맞아요. 등. 왜냐면 2008년도에도 기준금리 5%, 2007년도에 5%, 2009년도 5.25까지 간 적이 있어요. 기준금리만. 네. 그래도 그때는 금리에 대한 압박을 크게 안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발 이 금리 인상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도 이제 미국이 워낙 강국이라서 그런가. 하여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2월 23일 날 기준금리 발표하잖아요. 네네네. 2월 23일 날 이번에. 자,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그 6명인데 지금 뭐 한 거의 3대 3으로 올려야 된다.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아니면은 올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어서 결국 키는 그 한국은행 총재가 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총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또 시기가 될 텐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많이 보면은 자, 금리가 과연 언제 멈출 것이냐. 이 금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어투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금리가 인상이 돼봐야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올릴까요? 아마 동결 시킬까요? 어떻게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요? 올릴까요? 아니면은 동결일까? 이번에는 저는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올리지 않을까? 올리지 않을까 싶고, 이제 최악으로 가정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올리고 이 다음번에 그 다음번 바로가 될지 다다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올리는 것까지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면 미국 쪽도 사실은 거의 기준금리 5% 다가오면서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외로 보통은 이제 12월 연말 특수 지나고 1월 달에 매출이 떨어지니까 직원들을 해고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실업률이 좀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에 미친 영향 때문에 금리 부분을 이제 추가 인상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올해는 독특하게 미국이 실업률이 오히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분석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2년 동안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거기 이제 직원들을 굉장히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거예요, 회사들이. 예, 그러다 보니 돈을 워낙 푸니까 이제 일들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르게 되면 새롭게 직원들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안 자르고 갔대요. 그런 이제 분석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실업률이 3.5에서 3.4로 떨어지고, 그러면 실업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된 상태니까 경제가 탄탄하게 되면서 미국이 원래 한 번 올릴 거 두세 번도 올릴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또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게 뭐 그냥 어떤 언론 플레이일지 어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격차만 두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2번까지도 인상을 된다고 봐요. 근데 뭐 그러나 일단 한 번만 하고 멈췄으면 좋겠긴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한 번 더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냥 쭉 이 금리 상태로 하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예측은 해보고 있죠. 지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가 네. 계속 지금 낮아지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방향성은 이미 뭐 정해져 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승훈 소장의 얘기는, 한 번 내지 또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우리 이승훈 소장의 그 생각을 듣는 시간이니까 뭐 제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금리가 좀 안정이 돼서 조금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네. 그 미분양 공포. 예, 요즘 많이 나오죠. 예, 정말 뭐 기사가 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지금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뭐 한 달에 뭐 한 달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분양이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어날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미분양 때문에 부동산에 정말 큰 악영향을 미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분양이 굉장히 사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는 중공업 미분양의 속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수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분양이 되고 있는 이제 지역별로 좀 차등해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쪽에서 소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의 일반 대단지가 아니라 뭐 주상복합 형태라든가 좀 소위 경기가 안 좋을 때 인기가 좀 떨어지는 상품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것과 연동해서 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방에 인기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 미분양까지 겹치게 되면서 긴 시간 동안 좀 고통을 받을 것 같고요. 예, 금리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울 중에서도 좋은 지역들 이런 것들은 사실 여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얼마 미분양 전에 네. 그 작년인가요? 지난해 갑자기 기사가 그런 게 있었어. 서울에 네. 미분양 물량이, 서울에 미분양이라고 없던 서울이 미분양 물량이 막 급증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 보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제가 그걸 보니까 미분양이 사실 미분양 물량이 난 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위치가 안 좋고 좀 소규모 이런 것들. 위치가 안 좋거나 네. 가격이 분양가가 비싸거나, 너무 높거나, 뭐 왜냐면 80세대, 7세대 이런 작은 작고 것들. 소규모고, 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네. 이게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막 언론에서 막 띄웠죠. 네. 그냥 미분양이 엄청나게 큰일 날 것 같이. 그래서 저도 그거 이상하다, 서울에 미분양이 이렇게 많어? 근데 사실은 미분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그렇죠. 지역에 비하면 네. 워낙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아예 그런데, 없었죠. 아예. 예.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기사도 네. 좀 가려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항상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오늘인가 제가 어젠가 기사 본 거는 둔촌주공이 이제 84제곱과 59제곱 같은 끝났죠. 경우는 예, 사실상 99% 이상 계약이 됐기 때문에 100% 완판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어렵고 뭐 아우 그 비싸고 뭐 그런 내용과 기사와 댓글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분양하기 전에 둔촌주공은 무조건 된다라고 뭐 제 개인 채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좋은 것들은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정답인 것 예, 같아요. 예. 좋은 지역에 예. 좋은 물건들은 일시적으로 조금 뭐 하락하거나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오른다. 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미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미분양 물량이 많다. 이거보다는 그 악성 미분양이라고 있죠. 네. 준공업 미분양.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생각외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게 네.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미분양이 16만 호가 넘었어요. 네. 2009년도 최고였죠, 가장 그때가. 많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때 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업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가 넘었더라고요. 5만 가구가. 근데 지금 지난 12월, 네. 지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빨리 늘긴 늘었어요. 그래서 6만 8천 여 가구, 네. 6만 8천 가구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20년 이제 장기 20년 동안에 어떤 평균 네. 미분양 물량이 한 6만 2천 가구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만 8천 가구니까 그걸 넘었어,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균을 넘었다. 네. 그러니까 평균은 하나의 어떤 그냥 기준만 되는 거고요. 그 수치가 뭐 낮았다고 안전하고 높았다고 그렇지. 불안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그때적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6만 2천의 기준점을 돌파를 하고 계속 이제 아직도 전체적인 전국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추가될까봐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일반 국민들은 대중 심리에 많이 취약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너무나 무서운, 소위 말해서 겁을 먹을 만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처럼 둔촌 주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완판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온다 그러면 또 금방 또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6만 8천이라는 숫자보다는 전반적인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 쪽은 조금 당분간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지금 보니까 악성 미분양이 7,518가구, 작년 12월 기준 7,500가구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아직은 정부가 떠안을 단계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현재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이게 속도로 봤을 때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정부는. 그렇지. 그런데 맞아. 이제 또 작년 12월과 지금 2월달 뭐 금리 변동이라든가 전반적인 거래량 증가를 폭을 보게 되면 그런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지속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전반적인 것도 내용도 이제 좀 풀릴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부동산의 입지 가치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 트럼프가 얘기했죠. 네. 미국 대통령 로케이션 부동산의 입지다. 근데 정말 미분양 물량이 많은 그런 데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아마 이 어떤 선호도, 수요가 작은 곳이라는 거죠. 수요가 작은 곳. 수요가 작은 곳들은 막 경기가 막 화랑이고 이럴 때는 뭐 그런 것도 다 어쨌든 거래가 되고 하지만 안 좋을수록 그런 쪽은 더더욱이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미분양 물량이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 풀어주고 여러 가지 지금 다 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할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시장이 지금 바닥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언제를,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이제 무주택 자, 1주택, 다주택 나눌 수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나눠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보통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택이 좀 있으신 분들일 것 같고요. 그렇죠. 자기 집 마련해놓고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맥락에서처럼 지역별 차등이 좀 생겨날 것 같고 좋은 지역 위주로 바닥 다지기를 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한 번 더 오르느냐, 뭐 동결되느냐, 두 번 오르느냐, 여기서 거의 99% 확률로 정해질 텐데, 그게 뭐 최종적으로 두 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뭐 겁을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지역에서는 지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도 사실은 최근에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도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6%, 7% 받았던 분들이 지금 5%, 6%,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물론 하단이긴 합니다만 뭐 3%대도 진입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이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일단 전조를 보이는 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누가 보더라도 좋은 지역 먼저 상승할 거기 때문에 뭐 한강변 라인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역들 그런 쪽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뭐 발표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뭐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뭐 그러한 특별법이 나왔잖아요. 노후 주택에 대한 그런 지역들이 이제 뭐 20년 되고 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크게 움직임은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지금의 공포가 좀 사라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 정책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지역들이 먼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산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에 한해서는 지금 구입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지금 뭐 다 푼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정 부분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줬다는 의미는 결국은 시장이 침체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살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다주택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정부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풀어줬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무주택자나 일주택자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다주택자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대출 완화, 네. 지금 뭐 그 규제 지역, 물론 규제라고 해봐야 이제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이지만 네. 규제 지역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대출을 어쨌든 받을 수가 있게 돼 네.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다주택자의 위상이 커졌다 그래야 되나? 그전에는 다주택자가 투기꾼이었는데, 네. 그 지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꾼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이제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는 네. 완전히 지금 역할이 지금 바뀌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언제 움직일 것이냐를 좀 잘 보고 지금 갈아타기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좀 저희 그 채널도 열심히 봐주시면은 그런 타이밍들 잘 잡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동산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파트 빌라 시장도 있고 아파트 시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아파트 시장이고요. 네. 빌라 시장, 오피스텔 시장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올해는 어느 부동산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결국은 공급 얘기 맨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서울 쪽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또 뭐 지방 쪽에서는 공급이 과잉이고 사실 거의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요인 지역과 그 해당 지역 주민들도 안 사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서울 인근 지역들,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지역 쪽에서는 항상 공급 부족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공급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그 정책들을 완화를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연장선에 나온 게 27 대책 특별법 같은 것들도 결국은 사실은 뭐 용적률 풀어주게 돼서 더 많이 공급해주겠다. 그러면 더 많은 공급을 해주게 되게 되면 조합원들도 일반 분양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늘어나서 좋고, 그 다음에 정부도 늘어난 용적률에서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으니까 좋고, 뭐 이렇게 서로 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나는 나의 수익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입지의 그 조합원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있는
그게 아파트로 인한 재건축이 됐던 아니면 빌라로 인한 재개발이 됐던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 쪽을 좀 위주로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듭니다. 그게 아파트가 됐건 빌라가 됐건 그런 지역 내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 개인적으로도 뭐 모아타운이든 신통기획이든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아주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이 투자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이 태어나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이라는 곳이 제가 살아서 서울이 좋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서울의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우리 서울에 가장 많은 곳이고 교통, 그 다음에 뭐 학교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 똑같은 일을 해도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 서울로 오는 거잖아요. 양질의 직장을 쫓아서. 그래서 서울은 공급이 언제까지 부족할까요? 저는 계속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서울의 인구가 이제 950만 정도 되고 아, 이제 1,000만 명이 안 되네. 예, 1,000만 명이 좀 빠지긴 했는데 경기 쪽으로는 많이 빠졌죠. 왜냐면 그건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 서울을 좀 벗어나서 빠져나갔다. 경기로 이제 간 건데 어찌됐건 서울 쪽에서는 지금 뭐 상당히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그걸 알죠. 정부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급할 땅이 없는 거잖아요. 빠르게 공급하면 좋은데 빠르게 공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80년대 중반이나 지어진 것들은 저층 아파트잖아요. 5층짜리. 5층이 30층으로 바뀌게 되면 일반 분양도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남은 90년대생 애들은 90년대생 이후의 아파트들은 이제 중층 아파트란 말이죠. 그래서 순증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500세대 부신 다음에 뭐 1500세대, 2000세대 지었다면 지금 1000세대 부셔서 1100세대, 1200세대 나온다면은 늘어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상당히 탄탄한데 거기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울 쪽에서는 수급 상황에서는 수요가 월등히 많고 공급이 계속 부족된 현상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층 아파트가 많았으니까 네. 높이 올리면은 공급 물량도 많았는데 많았죠. 네. 끝났어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네. 용적률이 너무 높은 아파트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해봐야 조건수가 안 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없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요즘 재개발을 해도 사실은 재개발하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도 네. 사실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별로 안 늘어나서. 그런 이유가 있군요. 조합원 갖고 임대주택 갖고 일반 분양 해봐야 그거 갖고 뭐 공급했다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적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잘 안 해본 분들이 옛날에 저도 이제 그 처음에 부동산 입문할 때 네. 오래된 얘기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빌라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절대 사면 안 된다. 네. 그걸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히 머릿속에 그냥 아, 빌라는 사면 안 되는구나. 이건 그냥 사는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그냥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 빌라를 산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빌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래의 가치,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빌라에 투자를 하는 거지 단순하게 빌라 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요번에 이제 신도시 특별법이죠. 네. 그거를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신도시라고 하면은 일단 5개 신도시, 네. 뭐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거기서 일단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도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 이제 베드타운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용적률이 어느 정도로도 네. 받쳐줘서 뭐 일산도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이용적률이 높잖아요. 네, 되게. 네.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 하기가 상당히 맞습니다. 어려운데 네. 이게 특별법으로 신도시 개발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시간이 진행은 사실 좀 걸리죠. 오래 걸리죠. 원래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금방 되는 사업은 아닌데, 어찌됐건, 어쨌든, 시장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감대는 형성된 거잖아요.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그래서 예전에 뭐 한 15년 이상씩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야당이 지금 찬성할까요? 이 법에 대해서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당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면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공급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사실 여야 막론하고 이거는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결국은 집이 필요한 지역은 계속 하고 반대로 집이 필요 없는 지역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비수도권에 있는 이제 국민들은 왜 모든 걸 수도권에 집중하냐 해서 불만이 그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인구가 수도권 인구, 그 조그만 수도권 인구가 나머지 전체 비수도권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면 나머지 전국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여기에 몰린 아파트가 더 많아야지만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냥 비율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방은 막 귀신 도시가 유령 도시가 돼버리는 거고, 여긴 집이 모자라 난리가 되면 그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서 더 많은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신도시가 이제 대표적인데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적률이 낮으니까 그 나름대로 진행이 됐었고, 반면에 평촌이라든가 중동가들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상 재건축이 거의 힘든 그런 형태였거든요. 여기서는 좀 더 탄력을 받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리모델링 같은 것들도 지금 진행하다가 이런 법이 맞아. 나오니까 맞아. 우리도 선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 좀 주춤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번에 이철 대책에서 리모델링도 일반 분양을 늘릴 수 있는 법안이 그 정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준 완화가 되게 되면 우리도 리모델링 안 하고, 그 전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이 재건축에 대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수익이 생기게 되면은 리모델링을 처리하고 재건축으로 돌아설 수도 있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 뭐 제가 얘기했지만 재건축이 대안이 아니고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들, 그렇죠. 사업성이 안 나서 못하는 아파트들을 어떻게든지, 그 못하면은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하게끔 리모델링 법을 만들어서 2014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재건축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일반 분양도 뭐 3계층 이상 못 올리고, 3계층 이상 올리지 않고 일반 분양도 작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력벽이잖아. 내력벽이죠. 그거 내력벽 제가 안 것만 해도 벌써 국토부에서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면 꽤 됐거든요. 네.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오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아봤어요. 그거를 갖다가 예전에 이제 국토부의 관계자한테 네. 이제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국토부에서 내력벽 철거해도 돼, 철거해 했어. 그래서 철거를 싹 해가지고 똑같이 아파트랑 진다고 쳐요. 네. 그러다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맞아요. 책임져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서.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 해요. 만약에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당연히 재건축하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 부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뭐 서양이지만 다 부숴서 서양으로 그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좋은 층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게 맞아서. 근데 그 분당에 그 정자동 쪽에 가면은 정자동 앞에 그 공무원 뭐 단지 있거든요. 네. 거기 지금 리모델링 뭐 활발하게 추진하는데, 그런데도 하겠죠. 그런데 그냥 리모델링으로.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척돼 왔기 했으니까.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제 가겠죠. 그러나 이제 초기 단계에서 고민하던 쪽은 이제 좀 포기를 하고 재건축으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은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피스텔도 어떤 이제 투자 상품으로 보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오피스텔 투자할 때 좀 유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오피스텔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게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좀 주춤하니까 이것도 동시에 이제 주춤했던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개발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는 것들은 사실 오피스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택과 동일하게 오피스텔도 사실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돼요. 사실은.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렇죠. 네, 들어가면. 들어가면 다 어차피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뭐 한없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일시적으로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한다고 믿는 분들은
결국은 그 아파트로 대체제니까 아파트 상품이 상승하게 되면 오피스텔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원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뭐 보통 3룸 형태라든가 좀 커다란 투룸 형태에 있는 것들은 특히 서울 같은 데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아파트는 뭐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수요들이 이런 어떤 대체 상품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 대체 상품을 찾는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거는 꾸준하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피스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는 정말 이제 투자의 목적이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네. 그게 하나의 커다란 대세의 흐름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되, 조금 안전성, 그리고 어쨌든 주도해서 가진 않지만 그런 것들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조금 큰 평형대, 네. 최소한 방 2개 이상.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이제 원룸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나 봐요. 그렇죠. 원룸 자체가 원래 뭐 규모가 있으니까 크게 올라갈 수 없기도 하거니와 그 투룸 이상부터는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전세 수요가 많은 튼튼한 곳이잖아요. 전세 수요가 많은 것은 전세가가 받쳐주게 되고 그것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형태가 되는데 원룸을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은 많지 않죠. 대부분 월세 형태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월세 형태로 들어가는데 물론 최근에 월세가 올랐다고 합니다만 뭐 은행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받는 금리보다 한 최소한 2% 3% 이상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더 추가해야지만 부동산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은 완전하게 확실한 그 마진이고 부동산의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져야 사는 건데 그렇게 맞추기까지가 이제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결국 월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정도가 되는데,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작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투룸이나 쓰리룸 형태가 좋은 경우가 더 많죠. 네. 지금 뭐 원룸이든 뭐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네. 뭐 아파트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지만 뭔가 지금 서서히 변화의 그런 물결이 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 이승우 소장이 투자 관점에서 네. 만약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뭐 네. 추천해 주실 지역이나 네. 그런 뭐 한마디로 유망 지역, 네. 우리가 재개발 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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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망 지역 이러기를 한번 좀 구체적이 않아도 되니까 네, 한번 네, 좀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정책 변화 이런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사실 뻔하긴 해요. 네, 좋은 지역이라는 다 뻔합니까? 그 지역이긴 한데 그게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강변 라인 이게 뭐 나중에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금리 뭐 이런 게 된다고 안 좋아질 지역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재 가치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 지역 그다음에 우리 뭐 용산구라든가 강남 3구라든가 뭐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여유 있는 분도 있고 좀 소액 투자금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이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된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 내지는 뭐 신통기획 이런 것처럼 역세권 시프트라도 사업이 있잖아요. 역세권 주변에 있는 역세권 개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곳이고 이제 서울에서 2030 계획 2040 플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용산 지역 내지는 도심 그다음에 영등포 지역 뭐 이런 것들 이런 지역들도 꾸준하게 개발이 되고 인프라가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있는 곳이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해보면은, 경기도도 제가 안양도 해보고, 네. 예전에 재개발 투자를 해봤는데, 그 수익을 낼 때는 확실히 서울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같은 어느 정도 금액을 넣어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뭐 외곽이나 이 경기도도 지금 뭐 이렇게 투자를 생각을 안 하는데, 결국은 입지라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지역. 아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가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뭐 집주인이 가격 올린다고 해서 뭐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일 웃겼던 게, 신문에 기사에,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부동산들이 뭐 가격을 올린데 매매가를 네, 올려서 막 부동산 단속하잖아요. 네, 가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부동산 사장님들 어떻게 해요? 좀 문 닫고 핸드폰으로 네. 다 연락해서 네. 만나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 지금도? 글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집값을 어떻게 그 부동산에서 올려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거 아니에요.
집값은 아무리 뭐 내가 올리고 싶어도 올리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사줄 수 있다. 서로 간에 매도인과 매도 매수인이 서로 간에 절충을 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제가 지난해 물건이 뭐 몇 개씩 팔리면서 어떤 전문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게 시세다. 그게 시세가 아니다. 그게 왜 시세가 아니냐? 아니 거래가 평균적으로 일정 부분 거래가 돼야 그게 시세로 굳어지는데 그렇게 급매물들이 초급급매들이 거래되는 게 그게 어떻게 시세가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틀려요. 근데 예전에 뭐 정말 한 10년 전에도 폭락한다고 막 얘기했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또 이제 폭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은 또 이제 오르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건가? 그런 분들은 폭락한다고 했다가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있는데 2013년도에도 책을 내시고 뭐 앞으로 장기 폭락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상승하는 때는 전혀 언론에 안 나오고 다른 얘기만 합니다. 다른 얘기만 하다가 부동산 얘기 안 꺼내시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또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 잘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뭐 돈의 가치 같은 것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하게 되면 명목 가격이라는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패턴에서는 우상향이 되는 거지. 실제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6년, 7년 부동산이 계속 하락한다? 경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전반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정부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뭐 1년 주춤하는 사이에도 경쟁력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각종 경제를 풀고 있는데 6, 7년 동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6, 7년 떨어진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긍정적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론자고요. 그리고 그냥 긍정론자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봐와서 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도 지금 이 시장이 바닥이다, 사야 된다라고 정말 목 놓아 외쳤지만 그때도 사람들 투자 안 했어요. 저한테 안 왔어요. 저한테 온 분들만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정말 기억이 나요. 그때 뭐 어렵게 그 지방에서 왔던 분들이 저를 믿고 투자를 해서 이익을 지금 완전히 극대화 시켰거든요. 저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 너무도 유명한 그 상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원빌라가 매매가가 얼마나 갈까요? 지금 동안 원빌라가 얼마 정도 하나? 지금 한 25억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한 작년 하반기 제가 26억에서 28억 정도 했거든요. 뭐 조금 낮아도 해도 2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2013년도만 해도요, 4억 5천밖에 안 했어요, 빌라. 제가 그때 거래했던 분들이 저도 기억나는데, 2013년도 말, 14년도 초에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뭐 3억 8천, 뭐 4억 2,500, 요 선에서 거래를 했었습니다. 원빌라 한 12평짜리가. 그러니까 20억 이상 번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고, 부동산 시장을 현장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가장 잘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깨뚫고 있어봐야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게 이론으로 백날 알아봐도 소용없어. 왜? 우리 경제학 있잖아요. 경제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주식합니까? 그렇죠. 정말 뭐 경제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 치고 돈 번 사람이 없어. 없죠. 케인즈, 그 유명한 케인즈가 주식 투자를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했지만 계속 잃다가 막판에 한번 땄어요. 나머지는 다 잃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이 경제학이라는 거는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경제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돈을 쓰고 뭐 그다음에 벌고 이게 다 경제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제 현상, 경제학을 잘 알면은 돈 버는 걸 잘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더 못 벌어. 안 맞아, 경제 하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는 건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자기가 현장에서 겪어봐야 돼요. 사가 보기도 하고, 네. 또 손해도 또 맞아요. 경험이 손해 안 본 놈이 쌓이면서. 어디 있어? 지금 그렇죠. 투자해서. 저희도 뭐 그렇죠? 당연히 항상 성공만 하지 않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어떤 경험을 또 느끼면서 다음번에 예전에 그렇죠. 있었던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막 접목되게 되면서 점점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맞아. 100%란 오늘 좋은 얘기. 네.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네. 하다가 또 뭐 그런 적도 있고. 네. 여러분들 10번 투자해서 3번 실패해도 7번 성공하면 결국은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렇지, 가만히 있는 그렇지. 사람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늘려가시는 거지. 우리 인류사의 뭐 최고 지성 중에 한 명인 뉴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크게 잃었거든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어도 주식의 움직임은 예측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네, 그만큼 아이작 뉴턴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얼마나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입니까? 그런 분들도 주식 투자를 뭐 해서 잃을 만큼 뭔가 이론적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경험치를 많이 하게 되면서 누적시키게 되면서 뭐 그런 것들과 이론이 접목돼서 그러면은 확률이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론 그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승훈 소장은 이론가가 아니다. 경험, 네, 실무를 경험 많이 중요하죠. 해본 전문가다. 그러니까 그 실무를 많이 해본 전문가가 시장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먼데이 캠핑님이 여러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 많은데 두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이 있어요. 네. 용인 수지 쪽에 네. 리모델링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25년쯤에는 이주할 거라고 하는데 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25년. 난 또 25년 후인 줄 알았어. 또 25년. 25년이면은 2025년. 내후년이네요. 2025년. 내후년쯤에 이주할 수 있을까?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리모델링 사실 또 한동안 되게 잘 움직였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저층 아파트는 다 재건축 무조건 고민할 것도 없고, 고민되는 게 이제 용적률이 이제 아예 높은 것들은 무조건 리모델링 가고요. 한 평균적으로 한 180에서 한 220% 사이, 200%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이걸 리모로 가야 되냐, 재건축으로 가야 되냐, 좀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파트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적률이 220 이상 좀 더 높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번에 풀어진 지역, 뭐 예를 들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20년 된 그런 것들이 아닌 지역이라면은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용적률이 높은 것들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인 수지 쪽, 뭐 경기도권에서 이런 어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좀 조성될 때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어쨌든 부시고 나면 다 새 아파트니까 같이 좋은 분위기 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200% 내외에 있는 아파트라 그러면은 많은 어떤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좀 시일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단지마다의 또 뭐 세대수나 이런 또 특징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용인에서 수지가 가장 대장이 아닌가? 가장 대장이죠. 대장이죠. 용인에서. 교육도 좋고. 용인이 옛날엔 참 난개발이라고 참 난개발이 없긴 했죠. 90년대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괜찮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준경님 질문. 신석통합은 입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시나요? 신석통합? 이거 신석통합인데 이거 아마 신도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신속통합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응? 신속통합, 신통기획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신석통합 계획을 말씀하신 건가? 우리 재개발? 신석통합? 여기 있네요. 신속통합을 잘못 쓰신 것 같아. 신석통합. 신속통합은 입주 시기는요, 사실은 신속통합이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통합 뭐 예를 A 신속, A 신통, B 신통, C 신통이 얘는 5년 만에 입주할 수도 있고 얘는 20년 동안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통합이라고 해도 물론 이제 말 그대로 좀
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허가 과정을 좀 압축시켜서 빠르게 한다라고 보는 거니까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는 좀 기대가 됩니다. 빠를 걸로 기대가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조합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비대위가 뭐 나타나서 뭐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면 지지부진해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는 뭐 5년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정도면은 뭐 입주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5년은 좀 그렇죠. 5년은 사실은 좀 약간 5년.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 같고요. 5년.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네,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이론을 믿으면 절대 안 돼. 네, 예. 그렇게보다 좀 더 걸릴 것 같고. 네. 5년. 어쨌든 이렇게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네.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도 긴가민가 지금도 뭔가 그렇죠. 움직여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나 하도,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들마다 막 이런 소리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막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혼동스러워 하거든요. 그쵸, 그쵸. 빨리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명쾌하게 한번 네. 우리 정말 뭐 내 주변 사람이다, 네.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언을 네. 해준다면 내 주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가격 자체가 이제 사실은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전반적인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가 경제, 뭐 체력 같은 것들이, 물론 여기서부터 뭐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까지 이 상태로 더 유지가 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하락할 만한 위험 요소는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사실상의 지금 시점서부터 미래를 본다 그러면은 더 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올라가는 게 언제가 올라갈지 좀 느릴 수 있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뭐 금리가 인하되고 이런 시점에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때 움직이면 좀 늦는 거죠. 그거보다 한 발짝 앞서서 지금 구입해 놓으신다면, 예, 저는 충분히 낮은 금액에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회복 속도가 빠르게 된다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지금 투자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뭐 좀 어렵겠죠. 뭔가 지금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낸다는 게 힘들긴 합니다만, 우리 예전에 IMF 때도 그렇고 2012년, 13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렇지만 절대로 뭔가 사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분위기가 아닐 때 샀던 분들이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투자하기가 쉬운 환경이에요. 정말 그때는 뭐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바보 취급받던 시기였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샀던 분들이 가장 저점에서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고, 예, 인플레이션율도 좀 내려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금리가 어느 정도 멈춰지는 시점에 다시 움직이게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과 이제 서울 수도권 이런 거 좀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좋은 지역이라 그러면은, 예, 지금 좀 자신 있게 구입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보통 요즘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 부동산 공부하는 분들이 이 데이터를 잘 보고 뭐 매매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떤 그런 거를 잘 봐서 그런 걸 잘 판단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부동산의 데이터가 전부 다 좋은 쪽을 네. 가리킨다. 그때 이미 때가 늦죠. 그렇죠. 예, 때가 늦는 거예요. 항상 남들보다 우리 먼저 가야 되는데, 벌써 그 데이터를 보고 지금 막 뭐 전부 다 올라가네 이러면 벌써 늦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승훈 소장이 얘기했듯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빨리빨리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초급매는 거의 다 지금 뭐 사라졌고요. 이제 그러니까 급매는 다 사라지고, 이제 금매도 상당 부분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바닥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이승훈 소장의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만약에 뭔가 하고 싶어, 뭔가 투자를 해서 내 재산을 불린다. 우리가 재테크라는 거는 뭐 투기가 아니고 내 재산을 갖다가 불려가는 거예요. 돈은 사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시장에 네. 그 뭐 양극화, 뭐 차별화, 양극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도 뭐 제가 생각하기도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시장과 이런 어떤 수도권하고 양극화가 커질 거다. 그러니까 즉,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분양 물량이 뭐 이렇게 어떤 지역은 괜찮을 거고 네. 어떤 지역은 미분양이 또 계속 쌓여서 올 하반기까지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이제 차별화가 되는 시장인데 이 차별화, 이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까요? 이 양극화 시장이? 네, 저는 계속 이어지고 음.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보여요. 음. 뭐 우리보다 선진국인 유수의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뭐 다른 얘기긴 한 것 같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하게 되면서 이게 믿기지 않는 뉴스긴 한데 영국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끼니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경제 대국인 나라가 그렇게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활비나 어떤 그 끼니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지금도 뉴스를 보면서도 느끼지가 않았거든요. 그건 그만큼이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벌들은 수조 원씩 갖고 있고 누군가는 정말 밥도 굶고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막기는 힘들어요.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떤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 그건 저도 뭐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 뉴욕이라는 동네, 뉴욕은 뭐 세계 경제 도시잖아요. 네. 그 뉴욕이라는 뉴욕의 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가 이제 화랑가, 지금 화랑가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화가들이 머물던 곳. 거기에 중간 가격의 집 한 채면은 뭐 디트로이트에 가서 29채를 살 수가 있고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23채. 지금 격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벌어졌을까? 격차가? 이게 무슨 10채도 아니고 막 네. 20몇 채씩.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음. 우리 강남 3구에서 네. 중간 가격의 집 얼마나 네. 갈까요?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잖아, 그렇죠? 네. 중간 가격 중간 가격 20억은 봐야겠죠? 20억. 네. 그럼 20억을 가지고 네. 청주나 이 지방 네. 가서 청주의 아파트, 가령 청주다. 네. 청주의 아파트를 몇 채나 살 수 있을까? 20억 가지고. 10채는 사겠죠. 10채 살 수 네.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국보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격차가 네. 덜 벌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 벌어진다는 그럼 거죠. 앞으로 더 벌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야. 그렇죠. 네, 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미국같이 정말 뛰어난 천재들, 모든 무슨 경제학 노벨상 받은 사람들부터 해서 뛰어난 천재들 다 미국에 살잖아요. 그런데도 격차를 못 줄이는 거예요. 이게 서울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세종시로 뭐 행정수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 안정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의 뭐 수도는 워싱턴 DC잖아요. 그렇죠. 뉴욕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집값은 여전히 뉴욕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거의 이제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여기 질문이 하나 저기 있네요. 사이다님 질문. 다주택이라 집 추가하기는 힘들어서 용답 2구역 도로부지 샀는데 전망 좀 알고 싶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도로부지. 도로부지는 뭐 예,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도로를 사진 않고 저긴 이제 구역에 있으니까 어차피 도로를 사던 뭐 빌라를 사던 아파트를 사던 나중에 아파트는 받으면 되니까 이제 도로부지를 구입하신 거고 다주택자고 그러셨나요 방금? 네. 예, 다주택자분들이 도로를 많이 삽니다. 왜냐면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하는데 리스크는 저거 하나예요. 저 구역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럼 난리죠. 그러면 사실은 도로 부지가 사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은 각광을 받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분들은 주택수를 늘리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 그러면 도로 부지도 나중에 얼마든지 프리미엄이 붙고
진행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잘 샀냐 안 샀냐는 그 해당 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영담 2구역은 이제 역세권 시프트 지금 추진하거든요. 그렇죠. 1구역, 2구역. 지금 가칭이죠. 가칭이 네. 2구역 해서 추진을 하는데, 뭐 어쨌든 도로 부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럼요. 어쨌든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받을 수 있다. 단지 이제 평가가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평가는 적게 나오죠. 아무래도. 평가가, 네. 평가가, 감정평가가 좀 적게 나오고,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요번에 1월 말에 왔나요? 한 달 동안 놀다가? 네, 2월 초. 네. 한 달 동안 놀다 왔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고, 힐링을 좀 많이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오랜만에 저희 그 유튜브에 이렇게 채널에 나오셔서, 우리 이승훈 소장의 가지고 있던 생각, 그런 것들을 한번 올해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시장은 분명히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지난달 850 몇 가구 정도, 12월 달에,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은 1200건 가까이 했고, 앞으로도 한 15일 남았으니까 한 1500건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짧은 시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정말 정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요. 항상 저희 채널 열심히 봐주시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또 아이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승훈 소장님 모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